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지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2200선을 다시금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도로 인해서 678포인트 선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끝이 보이지 않아서 투심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됐고요. 원달러 환율도 1436원까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도 국내 기업들의 펀더멘털 문제가 아닌 대내외적인 문제로 인해서 하락한다는 점 주목해 보면서 투자 방법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청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세계 각국의 경제 지표가 지금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올해 글로벌 TV 출하량이 저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올해 글로벌 TV 출하량이 최근 10년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특히 유럽 시장이 OLED TV 판매가 크게 부진하면서 업계 선두인 LG전자의 올해 OLED TV 출하량이 역성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습니다. 대만의 시장조사 기관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글로벌 TV 출하량은 5,139만 대로 전분기보다 12.4%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인플레이션 여파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TV 구매 수요가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4분기 출하량 수치, 이 전망치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TV 브랜드의 대규모 프로모션에 힘입어 4분기 출하량 전망치는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 5,696만 대로 3분기보다 약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악재 때문에 올해 글로벌 TV 출하량은 전년보다 3.8% 감소한 2억 200만 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고요. 특히 트렌드포스는 내년 글로벌 TV 출하량을 올해보다 0.7% 감소한 2억 100만 대로 전망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경우 올해 TV 출하량 감소폭이 12.5%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이 소폭 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이어져 온 주가 하락 속에서 최근 주식 리딩방이 활개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금융감독원이 주식 리딩방 척결에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금융감독원은 최근 개인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의 매매를 부추기는 이른바 주식 리딩방에 대한 척결을 밝혔는데요. 주식 리딩방 일부 혐의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검찰에 신속 수사 전환 사건으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금감원이 최근 주식시장 불안 속에 손실 회복 등을 내세워 개인 투자자에게 특정 종목 매매를 강요하고 유도하는 주식 리딩방이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식 리딩방 운영자는 외부 세력과 짜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뒤 리딩방 회원에게 물량을 떠넘기며 부당한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카톡, 유튜브 등을 이용해서 종목 추천 전에 선행 매매한 혐의 등으로 이들이 편취한 부당 이득만 약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식 리딩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한 것처럼 금감원은 주식 리딩방이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주식 리딩방 혐의자들과 일부 종목 등은 금감원이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주식 리딩방 주체들이 주요 대상으로 이들이 건드린 종목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식 리딩방의 불법 행위 수법은 매우 다양하고 선행 매매 등을 통해 많은 종목을 건드려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일부 혐의자들을 검찰의 패스트트랙으로 이관해 신속히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며 나머지 혐의자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들어봤고요.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동산 소식인데요. 서울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히는 이 대치동 음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 심의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음마아파트 재건축 계획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음마아파트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지 19년 만이며 도계위에 상정된 지는 5년 만인데요. 지난 19일 서울시는 제11차 도계위에서 강남구 음마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음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아파트로 28개 동 4,424세대로 구성된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아파트 단지입니다. 네, 무려 4,4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어떻게 탈바꿈할 전망일까요? 네, 서울시 도계위 통과의 재건축 심의안에 따르면 음마아파트 재건축 단지는 35층, 33개 동 전체 5,778세대로 재건축됩니다. 이 중 공공주택은 678세대로 예상되고 있고요. 건폐율은 50% 이하, 상한 용적률은 250% 이하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심의 통과로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이후 올해 2월 잠실 주공 5단지를 시작으로 8월 여의도 공작아파트 등 그간 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했던 노후 아파트 단지가 속속 도계위 심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의도에서 가장 오래된 시범아파트를 비롯해 압구정 아파트 지구 일부 단지도 신속 통합 기획을 통해 재건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 서청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전일 미증시는 이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보이게 됐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4% 이상 오르게 되면서 2008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주요 기업들의 호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힘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힘이 다소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5장 들어서 계속해서 힘이 더 약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1.32% 내린 2207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힘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정유주들은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1.71% 내린 678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매출액이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도 오늘 낙폭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연일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15거래일 만에 매도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기관도 어제 이어 오늘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이 2,658억 원, 외국인도 2,200억 원이 넘는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5거래일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도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장중에 매도폭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가 모처럼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힘을 받을 만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폴란드 전력공사와 현지 민간 에너지 기업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이 향후 2주 내에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대감이 한층 더 커졌다라고 합니다. 이번 수주 계약이 성사가 된다면 한수원은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을 신축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양국 간의 방산 협력의 일환이 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 전해지
전해지면서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관련주들 강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G2파워 현재 상한가를 진입한 모습이고요. 한신기계도 26%가 넘는 급등세, A프로젠도 8%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관련주들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리츠주들이 올 들어 기준금리 인상과 또 강원도 레고랜드의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미상환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는 풀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빚보증 의무 이행을 거부한 레고랜드의 ABCP를 국내 증권사 10곳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위는 이에 부동산 PEP 시장과 관련해서 시장 불안이 확산이 되지 않도록 필요시에는 금융 프로젝트를 마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미 있었던 이 부동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또 여기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주가는 낙폭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롯데리츠가 4%대, SK리츠도 5%가 넘는 하락세, D&D 플랫폼 리츠도 4%가 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이 일제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내년도 반도체 매출의 역성장 전망에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쉬어가는 모습이죠. 카카오 전일 반짝 시세를 보이더니 오늘은 그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또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A프로젠은 급성 혈액압 치료제로 사용하기 위한 이중항체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으면서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TCC 스틸은 세계 최대 주석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니켈에 이어서 주석까지도 수출 금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에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스킨앤스킨은 상한가를 진입했죠. 라미 화장품 제조와 소규모 합병을 추진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시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SK하이닉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대 낙폭을 보이게 되면서 8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재고 조정으로 인해 한동안 이런 실적 부진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영향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도 3.23%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나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주도로 2차 전지 핵심 광물 중의 하나인 티타늄 관련 연구 개발에 본격화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힘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8%가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모비데이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테크 전문 기업인데요. 구글 파트너 어워즈에서 글로벌 성장 부문 수상자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시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20%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앞서 확인한 수급 상황 객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떤가요? 네, 오늘 전체적으로 어떤 좀 약간의 좀 흐름은 저가 매수라는 것보다도 좀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수급적인 움직임을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순 매수 3위 올려놓는 이 파크 시스템스입니다. 이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권사에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또 4분기 실적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리포트를 내면서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몰리고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파크 시스템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나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그 전에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파크 시스템스 제품에 대한 양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장의 움직임을 좀 적게 받으면서 어떤 사상 최대 실적, 특히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레포트를 넣었다.
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파크시스템즈 오랜만에 좀 상승폭을 좀 크게 좀 키운 상태고 또 이게 어떤 실적주로 지금 수급이 몰리고 있으니까 오늘 거래량과 함께 급등했을 때 매수 관점을 적자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HI입니다. 기간에 코스닥 순매수 2위이고 그리고 기관이 지금 성광밴드 여러 가지 또 이제 외국인들의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기관이 코스피에서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사는 걸 본다고 하면은 우선 원전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한국수력 원자원이 폴란드에 두 번째 원전을 신축하는 소식이 들려왔죠. 그러면서 이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좋고 외국인과 기관도 이런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한수원 같은 경우가 이 폴란드 전략공사와 현지 민간 에너지 기업이죠. 이 제펙과 앞으로 2주 안에 신규 원전 신축 사업에 서명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좀 들려주면서 이번 계약이 성사되면 한수원은 두 번째로 폴란드의 원전을 신축하게 되는 부분이니까 오늘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세가 좀 크게 나오는 부분이 좀 특징적입니다. 네, 종목별 흐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수급 특징주는 파크시스템즈와 BHI였는데요.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기간이 순매수, 코스닥 순매 3위에 올려놓은 나스미디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광고 쪽 업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광고에 대한 시장에 대한 시장 경기가 위축됐을 때 광고비가 줄어든다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광고 시장 같은 경우가 의외로 좀 경기 방어적 관점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T죠. 이쪽 광고 시장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어제도 그렇고 어떤 넷플릭스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가 실적이 좋아지면 당연히 광고 여금이나 이런 부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넷플릭스 광고 요금 출시에 따른 어떤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이 디지털 광고 성장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나스미디어가 플랫폼 광고 쪽에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미디어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목표 주가를 그 전에 36,000원을 제시했었죠. 그리고 그 상황이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오면서 추후에도 이 목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특히 이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우선 12개국에 지금 광고를 시작할 예정인데요. 여기 한국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나스미디어에 대한 어떤 수준은 일어날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이 디지털 광고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4%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가 좀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스미디어에 대한 어떤 실적주로서 평가를 해도 괜찮다. 그리고 어떤 주가 수준을 본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저평가죠. 지금 현재 같은 이 광고 종목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일기획, 이노션, 인크로스 같은 이용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PER을 11배 이상을 받고 있는데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이 정도 수준에서의 약간 아래이기 때문에 크게 주가 많이 올랐다라고 좀 볼 수도 없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매력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7,000원, 손절가는 3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성훈 차장의 포착 특징주는 나스미디어였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우리 시장 좀 어제까지 반등의 시그널 감지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재차 하락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거센 모습인데요. 오늘장 주요 흐름 어땠습니까? 네, 최근 증시가 조금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오늘 좀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증시가 미국 시장 여파로 인해서 출렁거림이 좀 큰 그런 시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미국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같이 국내에서도 좀 하락으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불안한 그런 이제 투자 심리를 보이면서 낙폭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국내 시장도 같이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선물까지 전부 다 지금 매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게 오늘 좀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나마 오늘 뭐 상승하는 섹터는 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대부분 섹터가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원전이나 네옴시티, 그다음에 UAM, 뭐 정유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원전 같은 경우는 뭐 한수원에서 2주 내에 폴란드 원전과 관련된 뭐 의향서를 체결할 것이다라는 이제 폴란드 현지의 보도로 인해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일단 뭐 시장이 이렇게 나쁨에도 불구하고 좋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의 기대가 커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옴시티 같은 관련주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빈살만 왕세자의 방한이 무산이 되면서 급락세를 보였다가 전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관련 기업들과 사우디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뭐 다시 상승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네옴시티 관련돼서 아직 뭐 방문 일자나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만큼 투자 심리가 뭐 상당히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관련주 전체적으로 좀 테마성 성향이 좀 강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UAM 같은 경우는 전일 이제 드론 배달을 드론 배달을 상용화하겠다라는 기대감이 나왔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뭐 가평에서 뭐 편의점 물건을 이제 주소지를 통한 그런 택배가 시범 서비스를 했는데요. 이런 시범 서비스가 향후에 드론 관련주에 대한 성장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정유업종은 뭐 유가가 이제 반등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다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제 미국 증시도 좀 하락을 했고 국내 증시도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속에서 하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섹터 하락하고 있는 상황 속입니다. 그 속에서 원전과 네옴시티, UAM, 또 정유 관련주들 조금 좋은 흐름 보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편 오늘 시장의 이 약세는 또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내림세를 보이는 것도 한 요인을 작용했는데요. 이렇게 좀 증시 하방 압력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시아 시장 동반 급락이 우리나라에는 어떤 리스크로 좀 확대가 될까요? 네, 뭐 아시아 증시가 지금 전반적으로 뭐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뭐 가장 컸던 게 이제 미국에서 전일 금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금리 여파가 지금 아시아 시장 전체적으로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오전장 같은 경우 일본 니케이 같은 경우는 1.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상반기 무역 적자가 11조 엔이라 정도 이제 규모가 되는데 이거는 1979년 이후에 지금 뭐 건 40여 년 만에 지금 가장 큰 그런 이제 적자 폭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일본 엔화가 150엔대를 지금 뭐 바로 근접하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149.9엔대에서 지금 머물러 있는데요. 만약 150엔대를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일본 엔화와 관련된 통화 수합이 좀 많이 걸려 있을 걸로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150엔대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일본 시장에 대한 뭐 시장 불안성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일본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 시장 시스템 자체에도 상당히 좀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150엔을 넘는지 안 넘는지도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중국 상해인데요. 중국 상해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의 기준금리격인 대출 우대금리를 3.6%로 2달 연속 지금 동결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에 따라서 달러 위안도 지금 뭐 7.27 위안을 기록을 하면서 2008년도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홍콩 같은 경우에는 뭐 채권 금리 상승과 강달러로 인해서 홍콩 경제가 상당히 좀 취약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에 대한 이제 불안감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2% 넘는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ELF 관련돼서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ELS 관련돼서 많이 가입이 되고 있는 홍콩 H 지수가 2008년도 10월 이후에 5,500포인트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와 같은 뭐 대부분의 주요 기술주들이 지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지수가 좀 더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만약 전인대
기간 중인데요. 지금 이 기간 중에 계속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인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베이징을 뭐 다시 봉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 시장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일본 시장, 뭐 중국 시장 전체적으로 다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하락을 하다 보니까 국내 시장도 그 여파를 뭐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 지금 채권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가 강원 이제 중도개발에서 그 발행한 이제 PF에서 발행한 이제 ABCP가 디폴트를 받으면서 그러면 그 강원 중도개발은 강원도에서 보증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원도에서 보증하는 기업이 디폴트를 발생을 시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ABCP에 대한 그런 이제 불안감이 커지고 있고요. PF에 대한 우려도 지금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PF 같은 경우는 뭐 규모도 원체 큰 그런 상황이고 뭐 웬만한 증권사들이 다 이런 PF 관련된 업무를 지금 취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PF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특히 증권사 중심으로 부실 가능성이 상당히 대두될 수밖에 없고요. 이와 더불어 이쪽 PF의 자금을 빌려 쓰고 있는 건설사 중에서도 일부는 부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서 좀 팽배하게 어제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장이 빠진 이유 중에 하나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런 여파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같이 좀 약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물론 이거와 관련돼서 정부에서 PF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채한증권을 1조 6천억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캐피탈콜을 통해서 추가 자금을 확보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으니까 과연 채권 시장이 얼마만큼 안정되는지 여부도 뭐 주식시장 못지않게 중요하니까요. 주식시장에 같이 연동이 되어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모두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에 영향을 끼칠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본 지금 엔저화 현상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150엔을 넘기는지 여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중국 역시 불안한 상황 속에서 국내 이 채권 금리 시장 또한 불안한 모습 속에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특히나 미국 증시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가 있었죠. 테슬라와 IBM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는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매출의 감소다라는 이유로 시간에 5% 이상 하락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게 국내 기술주에 미칠 타격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테슬라 같은 경우 실적이 뭐 일단 매출은 조금 줄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전기차의 가격을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순이익이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고객 인도 대수가 3분기에 34만 대로 수준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37만 대 수준이었으니까 이거에 비해서 뭐 한 10% 가까이 이제 덜 팔렸다라는 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안감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뭐 3분기에 이런 판매 부진이 4분기에도 지금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비용 증가, 그다음에 공급망 불안에 따른 이런 판매 제조 대수에 대한 그런 이제 감소가 가능성도 나오고 있고요. 특히 강달러가 지속이 되면서 테슬라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판매하는 그런 이제 가격을 달러화를 했을 때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이나 아마 실적 관련돼서도 4분기 이후엔 추가적으로 나빠질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테슬라가 시간 외에서 하락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부진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2차 전지 관련돼서 지금 완성 업체인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다음에 SK 이노베이션 전부 다 뭐 2% 전후의 그런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양극재 업체인 에코프로비엠이나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지금 3% 넘는 4%에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고 있을 만큼 국내 기업에도 상당히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재 상황에서는 시장이 원재 변동성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에서 조금 시장 안정을 찾는 걸 좀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아마 다음 주에 아마 현대차와 기아차의 이제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3분기 실적은 상당히 이제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4분기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가 향후 주가 향방에 어떻게 보면 가늠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나오는 국내 자동차 기업의 실적에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제자 발표된 테슬라 실적 후의 기술주의 여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테슬라 실적 발표 속에서 시장 반응이 현재 부정적인 상황이고요. 역시나 이 부진의 여파로 우리나라 2차 전지와 자동차주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발표된 우리나라의 기업의 실적 발표에도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0월의 증시 좀 기술적 반등 가능성을 관측하는 목소리 참 많았습니다. 다만 미증시를 두고는 여전히 베어마켓 한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았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10월에 국내외 추가 가능성 어떻게 보실까요? 또 궁금하고 관심 업종과 투자 전략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뭐 지금 경제 상황이 특별히 바뀐 사항은 없습니다. 뭐 주가는 뭐 그 바뀐 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떤 이제 관측을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급등락이 지금 거듭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상도 계속 예고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미국의 같은 경우는 뭐 소비나 고용 지표가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지금 추가적으로 더 인상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올 연말까지 뭐 2번 남아 있는데 뭐 2번 다 75bp를 인상하겠다라는 그런 게 이제 시장의 전반적인 예측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제 증시는 그렇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지금에는 아마 좀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어제 베이지북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이제 베이지북상에서 물론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일부 지역에 조금 어려움은 겪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뭐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빠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가 좀 둔화되는 그런 게 좀 뚜렷하게 좀 보여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뭐 지금의 불안 상태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국내 여건도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하루 진폭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 어느 이제 재료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증시의 급등락은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수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좀 낮은 그런 이제 저평가 구간에 있는 거는 뭐 사실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뭐 급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지지선 한 2,100포인트 정도에서 지지선이 보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300포인트 가까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항선으로 아마 차익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수는 그 박스권으로 아마 그 중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한동안은 그런 식으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뭐 업종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수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업종들이 이제 하락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런 지수 조정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시점에서는 아마 2차 전지 관련주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전반 향후에 이제 전기차 판매가 증가할수록 관련된 이제 매출이 이제 증가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친환경 차량에 대한 시장 니즈가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 관련주 중심으로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다른 완성 관련된 업체들은 조금 더 나중에 보시는 게 좀 아직까지는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만약 2차 전지 소재 관련주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포스코 계열의 양극재, 음극재를 전부 다 생산하는 국내 유일의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가 계속 포스코 그룹 자체가 2차 전지 소재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작업 투자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입장에서는 해외의 자원을 직접 개발한 채굴하는 광산 위주의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광산에서 나온 그런 이제 광물을 포스코 케미칼에서 2차 전지에 필요한 소재로 가공을 하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그룹 내의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크게 미쳐질 수 있다라고 보면 향후에 증시가 반등을 하는 시점에서 상당한 메리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0월에 남은 이 세계 증시 추가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탑픽 종목으로 포스코 케미칼까지 선정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로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중국 베이징에서는 당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첫날 정부 활동 보고서에서 강국 건설, 공동 부유를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시진핑의 3기 경제정책 방향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그 100년 목표인 그 샤오강 사회를 건설을 했으니까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다시 새로운 100년 목표죠. 현대화 강국이라는 2050년까지 미국과 대등한 경제, 군사, 문화 수준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그러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고 있고요. 관세 폭탄에다가 중국을 제외한 공급망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요새하라는 포틀리스 차이나 전략을 들고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그 외부적인 압박 때문에 중국의 국가 안전 보장에 필요한 물자나 기술, 인력에 대해서는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는 이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하면 시장 경제가 아니라 이제는 계획 경제로 다시 회귀해야 될 시점이 됐다고 이야기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의 격차 확대로 인해서 지니 계수, 그러니까 사회 불평등 지수를 나타내는 부분인데요. 0.5, 그러니까 프랑스의 대혁명 수준까지 높아지면서 사회 불안이 고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는 중국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중점을 둔 공동 부유를 전면으로 내세워서요. 세금이라든지 사회보장을 통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수입을 끌어올리고요. 4억 명이 넘는 중간 소득층을 더 확대시키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그 경제 정책의 충돌도 있겠지만 다른 편으로는 중국이 좀 더 구체적인 성장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는 조금 구체화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향후 중국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성장보다는 분배에 집중하는 전략을 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에 따른 요새한 전략으로 대응을 미국과의 관계의 대응을 추진하겠다라는 전략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 공동 부유를 3기 경제 정책으로 전면으로 내선 것은 중국 청년 5명 가운데 1명이 백수라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이는데요. 실업 문제가 체제를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16세부터 24세의 그 공식 실업률은 7월 기준으로는 19.9%인데요. 실제 그 중국의 실업률은 25%가 넘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아무래도 농촌과 도시를 뒤섞은 통계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중국에서는 베이징 대학을 졸업한 박사 같은 경우에도 노점상 판면으로 단속하는 관리원으로 나갈 정도로 고학력 가난이 지금 고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는 중국에서는 1,096만 명의 대졸자들이 그 사에 나오는데 이들 중에 25%는 IT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지만 IT 기업들은 공동 부유로 인해서 규제를 받아서 새로운 투자나 신규 고용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탈탄소화 캠페인이라든지 방과 수업 단속, 또 경영권 고체로 인해서 여전히 그 IT 기업과 관련된 산업은 상당히 어렵고요. 또 앞으로 5년간은 좀 더 이데올로기적인 가치관을 집권 아젠다로 고집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국진 민폐도 더 가속화된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정부가 내놓는 카드는 노점 경제를 활성화 측면으로는 내놓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 경제를 지탱해왔던 개인 소비라든지 그리고 IT 기업들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중국의 고실업 문제는 앞으로 상당히 좀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지금 취업난이 굉장히 심화된 상황이네요. 25% 가까이 지금 백수로 지내고 있고 고학력자 역시 많은 가난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점 경제를 활성화 내놓았지만 좀 실업률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10년이라는 임기를 지금 깨고 3연임에 성공한 상황이거든요. 이 시 주석이 종심 집권까지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당대회가 자신의 영구 집권을 위한 대관식처럼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당대회 이전에 폐막했던 7중전회를 보면은 시 주석의 지위가 이전과 비교해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두 개의 확립이죠. 당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사상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학이라든지 그리고 직장 그리고 사회 그 부분들 그다음에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시주석의 학습을 하지 않으면은 진급이 안 될 정도의 사회가 됐고요. 두 개 수호라고 해서 시주석의 당내 지위뿐만 아니라 권력을 확실히 옹호하자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시주석이 이야기했던 지시사항을 어기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대를 달면은 처벌한다는 이상사회로 간다는 겁니다. 이제 시주석 이코르 중국 공산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시주석은 이번에 인민영수라는 마오쩌둥급 반열로 올랐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되면은 5년 뒤에 공식 직함을 받지 않아도 꼭두각시를 주석으로 내어서 상황으로서의 뒤에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에서는 7명의 정치국 상무위원들도 전부 다 황제에게 절대 복종을 좀 충성을 맹세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은 개인 숭배의 길로 나갈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시진핑 3년임 집권이 확정된 상황 속에서 종신 집권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당과 군권의 권력을 쥐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결국 1인 시대 독주가 될 것이다라는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중국 경제를 앞으로 이끌 총리는 누가 될 것이며 이번 인사로 시진핑의 3기 경제 정책 방향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총리라든지 전인대 위장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 날 당대회가 끝나고 일중전에 들어올 때 그 순서대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현재는 왕양 정엽 주석이라든지 후추나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개파간 배분에 의해서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니면은 시주석의 측근인 딩춘샹이라든지 천민화 충칭 서기 그리고 리창 상하이 당서기가 될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진핑 체제에서는 그렇게 실권이 없고요. 대부분은 부총리가 실권을 쥐고 있는데 금융이나 거시경제 운영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처리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그 허리평이라고 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시 주석의 집권 철학인 함께 부유해지지 않은 공동 부유론을 만들어낸 사람이고요.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인민경제론이죠. 국영기업을 포함해서 모든 재산은 인민이 소유하고 자주발전, 애국주의 근간을 둔 고대 이상사회인 노자의 대동사회로 회귀하자는 건데요. 중국의 모든 경쟁 정책이 이제 좌양자로 바뀌게 되면서 시장 개혁파들은 인사 조치에 의해서 밀려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이제 기업들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 발전을 추구하는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는 자급자족 경제인 마오쩌둥식의 계획경제 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대신 분배, 개혁 대신 규제나 통제, 시장 폐쇄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2의 마인 사태가 나올 수 있고요. 중국의 그동안 기득권층이라고 하는 홍위대, 소위 말해서 그 대장정을 떴던 원로 공산당의 자제들이라든지 그리고 부를 이어가는 기업인들 자제인 부이대 그리고 관이대라고 해서 공무원, 고위 공무원들 자제들 같은 기득권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기득권을 뺏는 철밥통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도 진행이 되고요. 또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되면 결국 중중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혁 조치나 그리고 부실채권 문제나 기업의 구조조정은 뒤에 밀릴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중국과 관련된 그 위험론은 상당히 좀 수그러들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새로운 이 3기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일단 이제 기업은 자기 이익보다는 사회 전체 발전을 위해서 쓰여야 될 것이고요. 또한 공동 부유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향후 이 5년간 경제 면에서는 중국을 위협하는 이 위협론이 크게 후퇴할 것으로 보여서 더 이상 중국을 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중국은 봉쇄 위주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지금 크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만
참 많고요.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한 상황인데요. 시 주석이 이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최근에 중국에서도 코로나 감염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치명률도 이전에 비해서는 뚝 떨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로 코로나를 위드 코로나로 가야 된다는 중국 내 여론은 분명히 지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수석 입장에서 볼 때는 감염업체가 자신의 그 상기 재집권의 공이었다고 주장하고 자신의 리더십으로 고난의 시기를 극복해 왔고 또 총서기에게 감사해야 된다 운동을 펼치는 와중에 정책을 180도 바꾸면은 자신의 그 영웅화에 금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조기 해소가 힘들 것 같이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인들의 불만이 현재 시 주석에게 직접 화살로 날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진핑을 제거하라 또 시진핑은 국가 반역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좀 섬뜩한 이런 시위들이 일어났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시진핑 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코로나를 핑계로 방역용 핸드폰에 건강 코드의 그 빨간 등급을 부여하면은 이동이 금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그 집단 행동을 맞을 수 있는 이런 그 효과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밀고 나지 않을까? 결국 중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당분간의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다라는 이유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일단 재집권의 공로로서 이 제로 코로나의 정책이 또 한 몫을 했다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이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 시위 속에서 시위를 막기 위해서도 또 계속해서 이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중국은 또 올해 경제 성장률을 5.5%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달성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실제 그 달성은 이제 불가능한 것으로 나왔고요. 아무래도 IMF가 올해 중국의 성장률로 제시한 3.2%가 정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에도 8.1% 성장을 하긴 했는데 이는 2000년 코로나 때문에 생긴 기저효과고 실제 성장률은 1.8%에 불과합니다. 3%도 상당히 높은 편의로 보여지고요. 이제 문제는 앞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 코로나 때문에 대미 컨테이너 수송량이 20%나 줄면서 수출이 크게 위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IMF가 이야기한 대로 중국은 그야말로 실속하는 거죠. 비행기가 속도를 잃으면은 고개를 든 채 그냥 떨어지는 이런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계속 세 차례 금리 인하라든지 1조 위엔이 넘는 자금을 들여서 계속 그 경기 부양을 내놓고 있지만 누구도 돈을 쓰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정파기나 도로 보수 또 신형 도시화 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 꺼내겠지만 경기 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중국의 잠재 성장률은 빠른 속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년부터는 회색 코뿔소라든지 블랙스완이 출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그 먹구름이 낄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올해 경제 성장률 중국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IMF가 현재 비상상태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또 했고 또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이 대출이 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유동성 함정에 빠진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은 또 우리나라 최대 교육국이기도 한데요. 그런데 지난 6월부터 넉 달 연속이나 지금 대중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의 다변화가 답일까요? 네,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행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충격이 있기 전에 작년부터 중국을 보는 관점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초고령사에 진입을 했고요. 또 도시 인구도 줄 뿐만 아니라 자산 거품 붕괴, 또 젊은 층의 실업률 상승으로 인해서 도시 젊은 층들이 농촌으로 유턴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 이상 중국을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 시장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중국 의존도, 특히 매출 의존도를 빠른 속도로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대표적으로 한국 기업 따라하기로 하면서 기술 격차가 사라졌기 때문에 중국에서 그 레드오션 시장에서 이렇게 박터지게 싸운 것보다는 삼성전자처럼 초기술 격차를 유지한다든지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포기하고 온라인으로 간다든지 이러면서 중국의 그 기술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중국 안에서 있는 쩐의 전쟁에서
있어서 비껴나는 이런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보다는 우리 기업들이 더 중국 시장에 선제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어서 주시장에는 그렇게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까지 미중경제산업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중국 20차 당대회 후 경제 영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